안녕하십니까. 기술혁신센터의 이호준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관련 해외 기관과 교류한 내용 및 추가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성은 첫 번째로 VDOT와 교류한 내용, 두 번째로 추가된 사항들, 세 번째로 영국 도로교통공사와 교류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텍사스 DOT와 미 연방도로국의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버지니아주 사례인데요. 이제 버지니아주 사례의 베리나 애논 브리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베리나 애논 브리지는 1990년에 준공이 되었고 텐던의 공급이 확인이 되어 2003년, 2004년에 신규 그라우트로 채운 보수를 시행하였으나 3, 4년 후인 2007년에 파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그라우트는 다른 그라우트 환경에 의해 형성된 갈바닉 전지의 결과일 수 있음, 버지니아주는 PT 교량 보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VDOT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버지니아에서 모라토리엄, 이제 언급한 보수용 그라우팅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유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갈바닉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보수용 그라우팅에 대한 의견을 문의해 보았습니다. 또 이제 VDOT 소속의 VTRC 버지니아주 도로교통연구위원회의 마이클 스프링클이라는 연구원에게서 답장이 왔는데요. 이 연구원은 이제 콘크리트 보수 또는 그라우트 위원회, 국제 콘크리트 보수 위원회, PTI 그라우트 위원회 등 그라우트나 어떤 콘크리트 보수에 저명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신받은 내용의 원문입니다. 그래서 의외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전체 통 번역한 내용입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VDOT가 PT교 보수에 모라토리엄을 가했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란 답변이 와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7년 두 개의 외부 텐던을 교체했고 작년 2018년에는 파단된 형방향 텐던을 교체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량의 공급을 채우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며 웨스트 포인트 교량의 내부 텐던을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수용 그라우팅에 의한 갈바닉 부식의 원인을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파단된 텐던의 모든 부식은 진공 그라우팅된 공극 옆에 있는 3에서 6피트 길이의 에노딕한 구역에서 파단이 있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 이래로 낮은 품질의 그라우팅으로 인한 블리딩 수의 존재가 파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신규 그라우팅에 대해서는 진공 그라우팅을 하지 않았더라도 텐던은 파단했을 것이며 프리패키지 그라우팅이 부식에 기여했는지 알 수 없음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라우트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수용 그라우팅과 기존 그라우팅의 성질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기 강도 발현 등과 같은 고품질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텍사스 DOT 보고서의 제1저자에게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근거나 출처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았더니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줄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는 모라토리엄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스프링클이 없었다고 하면 그의 말이 맞을 것이다 라는 답변이 와서 좀 다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은 PTI 저널에서 언급하기를 가장 큰 파단의 요인이었다는 블리딩 수 먼저 보면은 이제 공극이 특이한 사항으로 공극이 있는 많은 지역의 텐던들은 부식되지 않은 저품질 그라우트의 블리딩과 재료 분리로 인해 황산염 함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강현선이 이 위치에서 부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이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외부 수분 유입 없이 부식이 가능. 그래서 기존 블리딩 수만으로도 부식이 가능해진다고 해석되어집니다. 추가로 앞서 언급한 텐던 교체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요. 2007년에는 미 연방도로국으로부터 비상 기금을 받아 두 개의 텐던, 첫 번째로 파단된 텐던과
와이어 3개가 끊어진 텐던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석 테스트를 사용하여 모든 텐던의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텐던 교체와 관련해서는 인장력이 남아있는 와이어 3개가 끊어진 텐던보다 파손된 텐던이 오히려 교체하기 더 용이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체하기 어려운 텐던은 조인트 앵커 플레이트가 있는 텐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랩 테스트와 목업 테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위에 표를 보시면은 HPGS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HPGS는 프리패키지 고성능 그라우트제로서 이제 그라우트 1, 2, 3가 2001년에 순서대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에 충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염화물만 보셔도 이제 기준치에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도면을 보시면은 이제 목업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의 교량과 유사한 모형의 목업 테스트를 실시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이 실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결합 제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라우트 1은 감소된 특성, 그라우트 2는 블리딩, 재료 분리, 소프트 그라우트를 증가시켰다. 그래서 참고로 소프트 그라우트는 황산염 함량이 높고 부식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라우트 3는 저강도 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그라우트 3에서는 저강도 폼이 발생하였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라우트 2에서는 황산염 함량이 높은 소프트 그라우트가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트 2는 텐던의 상단과 엔드캡을 따라 공극을 만들고 엔드캡에 소프트 그라우트를 남겨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트 3는 품질이 좋고 텐던을 완전히 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라우트 2에서 큰 공극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그라우트 3는 건전한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US460 교량 모형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텐던의 앵커 부위에서 이제 목업 테스트에 대해서는 텐던의 앵커 부위에서 그라우트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재료 분리, 유동성, 밀도, 투과성 및 큐브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이제 그라우트 3의 결과값인데요. 두 테스트 모두 그라우트 3가 균일하고 재료 분리되지 않으며 큐브 강도는 그라우트가 승인된 11년 전에 얻어진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제 그라우트 3가 목업 테스트를 통과하여 US460 교량 개발에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저품질의 그라우트 2는 목업 테스트에서 실패. 그리고 그라우트를 허용하기 위한 테스트가 개선되어야 함. 블리딩과 재료 분리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제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랩 테스트에서는 통과하지만 목업 테스트에서 실패한 결과처럼 이 랩 테스트가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우트를 허용하기 위해 목업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HPGS 그라우트 1, 2, 3의 재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가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라우트 1은 마스터 빌더, 그라우트 2는 시카 그라우트 300PT, 그라우트 3는 6호 케이블 그라우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시카 300PT는 후에 승인 취소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해서 추가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이 황산염과 블리딩의 역학적인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답변은 블리딩 수가 시멘트에 있는 황산염을 시멘트 위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블리딩이 황산염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의 모라토리움입니다. 이제 저번 첫 번째 PSC 연구 모임에서 이사장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인데 이제 영국의 모라토리움 내부 긴장 PSM 교회 모라토리움은 이제 시공 이음 부분의 연속성에 대한 이유로 인터널 방식으로 그라우트된 텐던을 사용한 건설 방식은 한동안 금지한다. 다만 익스터널 방식은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터널 방식의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브릿지는 사용 금지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답변은 이제 영국 도로교통공사에서 답변을 주었는데요. 이제 외부 긴장은 허용되지만 지금 현재로 여전히 내부 긴장 PSM 교는 금지되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내부 긴장 PSM 교의 모라토리엄이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지 고려하고 있으며 다중보호 시스템, 저번에도 봤던 다중보호 시스템 및 모니터링 같은 여러 가지 조건과 엄격히 통제된 시행 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베리나 에논 브릿지의 가장 큰 파단의 요인은 블리딩 수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세 번의 텐던 교체가 있었으며 이제 목업 테스트와 이제 HPGS와 관련된 목업 테스트와 랩 테스트의 차이를 보이며 목업 테스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내부 긴장 PSM 교의 모라토리엄은 현재 유지 중에 있으며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릿지의 검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해외 PT 점검 지침을 검토하고 국내 시설물 점검 지침을 검토해서 국내 적용 가능한 부분을 찾고 마지막으로 제언과 추가적인 부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해외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셉의 안전 점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서 국내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호환성을 찾아서 국내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 브릿지 안전 점검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참고 문헌은 미 연방 도로국의 2013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포 샘플링, 그라우트 샘플링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영국에서 최신으로 수정한 디자인 매뉴얼 포 로드 앤 브릿지에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내부 텐던 점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은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PTSI라고 하여서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 브릿지 스페셜 인스펙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 결과 적은 수의 그라우트에 문제가 있었고 보시다시피 미래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했던 이제 PTSI도 내부 텐던에 대한 파취 조사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검들이 내부 텐던의 상태를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PT 결함이 숨겨져 있고 감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취성 파괴 방식을 초래하고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 브릿지는 이제 적절한 간격의 모니터링 및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유관 검사로는 임박한 붕괴를 경고할 수 없으며 내부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 명확한 요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위험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영국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사례입니다. 영국은 이제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 브릿지의 성공적인 위험 관리에 필요한 활동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위험 검토 단계가 있습니다. 건축 시공기로 그 다음에 최신 검토 기록들을 검토해가지고 크리티컬 섹션을 식별을 하고요. 목적은 최신 자료 수집 및 이전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위험 평가 단계인데요. 1차적으로 정성적인 가능성, 결과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2차적으로 위험 등급을 산정을 합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목적은 위험 등급 산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PTSI 특수검사인데요. 특수검사는 이제 유관검사랑 상세조사로 나뉘고요. 파손, 열화된 텐던의 식별 및 관리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위험 관리인데요.
앞선 보고서를 토대로 교량별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시 위험 검토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리스크 매트릭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PT, 덕트의 조사 및 검사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전 점검, 유관 점검 및 파괴, 비파괴 검사, 그라우드 샘플링, 그라우드 샘플 평가 단계로 넘어갑니다. 영국과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비교해 봤는데요. 영국의 리스크 리뷰와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단계와 미국의 프리 인스펙션 단계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요. 둘 다 리스크 매트릭스나 리스크 레이팅, 어쨌든 위험 관리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PTSI와 미국의 비주얼 인스펙션, 크라우드 샘플링, 크라우드 샘플 에밸루에이션 이 세 개가 같은 단계로 보이고요. 두 나라 모두 비슷한 개념의 점검 플로우 차트를 지니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 브리지 스페셜 인스펙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영국에 존재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지금 영국에서 리스크 레이팅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연령, 형태, 취약 소재, 그리고 컨디션, 그다음에 교량 손상이 미치는 결과 이 5가지 요소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리스크 레이팅을 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표는 미국의 리스크 매트릭스에 필요한 팩터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제 컨디션, 건설 기록, 외관 평가, 텐던 형태, 그리고 교량 손상이 미치는 결과, 복구 비용 이 6가지의 요소로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곱하여 가로 세로에 점수를 매긴 다음에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스크, 하이 리스크의 구역으로 판단을 합니다. 영국과 미국은 리스크에 기반한 검사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검사해야 할 텐던 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설물 점검 지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설물은 안전 등급을 나누고 있고요. 안전 등급에 따라서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고요. 간략한 플로우 차트는 계획 수립,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그 다음에 안전 등급을 지정하고 보수 보강 전략을 제안합니다. 특징으로는 시설물의 종류를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구분을 하여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등급에 따라서 일정 주기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 레이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 및 시험 검사를 통한 시설물의 상태의 안정성을 종합평가합니다. 저희 공단은 별도의 외부 텐더 유지관리 방안 수립을 2017년도에 수행을 하였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시설처 PSG 팀에서 진행한 용역인데요. 긴장재 상태평가 및 제도적 잠정안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도에 나왔고요. 외부 텐던 외관 조사에 따른 상태평가 방안을 마련을 하고 텐던 점검 시 기본 선택과업 및 세부 지침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상태평가 방안과 관련 지침의 보완 그리고 유지관리 지침서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태평가 방안은 개선된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을 하였고요. 텐던 타입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자 수준의 16가지 요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점검 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지침 보완은 텐던 현장 조사 및 시험 부분 선택 과업으로 추가를 하였고요. 선택 과업의 대가 기준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지침서는 텐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험 텐던을 선별을 하고 리스크 매트릭스를 통해서 텐던 등록부를 구축, 텐던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사용, 교량별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텐던의 등급만 산정을 하는 리스크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였고요.
익스터널 텐더 외부 긴장제에 한해서만 일단은 용역이 수행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련 지침 또한 이제 선택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필수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 지침에서 또한 인터널 텐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적용 가능 부분의 검토입니다.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 브릿지 인스펙션 앤 인베스티게이션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텐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외부 텐더는 정기 정밀 점검, 정밀 안전 진단 단계에서 유관 검사와 비파괴 검사를 하고 리스크 매트릭스를 거쳐서 위험 텐던을 선별을 합니다. 전체 텐던에 대한 상태 평가랑 위험 텐던 선별 조사, 그리고 위험 텐던을 유지 보수하여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요. 반복 관리를 통해서 위험 텐던을 계속 선별해 나갑니다. 이 목적은 지속적인 위험 등급의 갱신으로 전체 텐던의 위험도 관리가 목적입니다. 내부 텐던에 대해서는 정기 정밀 점검 단계에서는 현장 조사 구간을 선정을 하고 유관 검사와 비파괴 검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스크 매트리스를 진행을 하여 문제가 없다면 다시 처음 단계로 넘어가고 파치 조사가 필요한 텐던이 선별이 된다면 파치 조사와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합니다. 이 단계는 비용이 많이 드는 파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위험도 평가의 필요성 확보가 그 목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내부 텐던의 정밀 안전 진단 단계에서 현장 조사 구간 선정, 유관 검사, 필요시 비파괴 검사를 진행하고요. 리스크 매트릭스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리스크 매트릭스는 샘플링을 위한 리스크 매트릭스로 앞선 텐던 리스크 매트릭스는 약간 다른 리스크 매트릭스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소 파치 조사 수량을 산정하여 전략적 파치 조사 위치를 선정하고 비파괴 검사를 진행합니다. 파치 조사와 유지 보수를 진행하는데 이 단계는 전체 파치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샘플 파치 조사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그 목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노란색 부분은 2017년 PSC 박스 거덕유 긴장제 유지관리 방안 수립 학술 용역에 의해서 정립된 점검 가이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더 진행할 사항은 없어 보이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플로우 차트를 나눠봤는데요. 정밀안전 점검입니다. 정밀안전 점검 혹은 이제 일상 점검 단계의 프로세스이고요. 목적은 현장 검사를 통한 텐던의 상태 점검, 이상 징후 시 즉시 파치 조사입니다. 현장 조사 전에 일단 크리티컬 섹션을 판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PTI 프로그램에서 현장 검사, 균열, 열화, 누수, 처진, 박리, 신축기행, 교락 받침 등을 확인을 합니다. 해당 자료는 나중에 이제 현장 조사의 판단에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현장 조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외관 조사와 비파괴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해당 종합적으로 명확한 내부 조사가 필요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바로 덕트나 텐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요. 다시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단계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단계의 인터널 텐던의 샘플링 조사 프로세스입니다. 목적은 인터널 텐던의 파치 조사를 통한 교량 안전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우선 현장 조사를 통해서 크리티컬 섹션의 판별을 선정하고요. 바로 앞선 단계와 거의 똑같이 현장 검사와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리스크 매트리스를 활용해서 조사가 필요한 최소 텐던의 개수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앞선 정밀 안전 점검은 텐던 파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텐던 파치를 하는 거고요. 정밀 안전 진단은 목적이 텐던 파치 조사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현장 조사 단계입니다.
리스크 매트리스를 통해서 조사가 필요한 텐던의 개수를 확정을 하면 각 텐던에서 결함 확률이 높은 위치에 덕트 앵커리지를 선정을 하고요. 익스터널 텐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절단 휠이나 깊이 가드를 사용해서 그라우트 손상을 최소화하여 절단을 하고, 인터널 텐던 같은 경우는 덕트 표면까지 1인치 비트로 드릴링을 진행을 합니다. GPR과 같은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덕트 제거 전에는 밀봉 가능한 플라스틱 백을 설치하여 블리딩 수 같은 샘플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임시 복구를 위해서 이제 스틸 덕트의 일부분은 자르지 않고 구부려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동공이 있다면 바로 즉시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라우트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라우트 덕트를 열었다면 임시 보호 없이 4시간 이상 방치를 금지하고 방수 테이프를 사용해서 임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복구 단계에서는 익스터널 텐던 같은 경우는 실런트로 덕트 콘라인을 봉인을 하고 열수축 봉합 튜브로 복구 부위를 처리하고요. 인터널 텐던 같은 경우는 덕트 콘라인을 봉인하고 제거된 덕트 표면을 콘크리트로 패치합니다. 탄성 코팅 제로 표면 처리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 선행 혹은 해결되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리스크 매트리스를 위한 세부 요소와 가중치를 결정을 하여야 될 것 같고요. 신뢰성 있는 비파괴 검사 방법을 확보하고 적절한 PT 텐던의 복구 보수 방법, 시공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PTI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향후 방향입니다. 인터널 텐던의 요소를 반영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여야 하고요.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 교량 유지 관리 기준 수립에를 필요한 용역을 시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요소들과 이제 가중치, ND 검증, 보수 그라우트 등의 검증은 통제된 환경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인력을 통해 찾아나가야 될 값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는 이제 공단의 현 인력 풀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 해당 값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터널 텐던의 평가 기준과 샘플링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이고요. 해당 연구는 목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세부적인 리스크 팩터나 샘플링, 평가 기준 등을 국내 환경에 맞춰 개선을 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1단계 성과에 근거한 실물 평가로 PTI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형 포스트 텐션 점검 및 유지 관리 기술 표준안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부록입니다. 앞서 설명한 리스크 매트릭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크 매트릭스는 세로의 결함 확률 지표와 가로의 파단 결과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지정된 범주의 표로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텐던의 위험도를 3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된 리스크 매트릭스에서 정의된 엘리멘트를 하이, 미디엄, 로우를 찾아서 저 표에서 20%의 결함, 10%의 결함, 30%의 결함을 찾아 나가고요. 해당 결함에 따라서 최소 텐던 파칙 숫자가 아래 표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95% 신뢰도에 10%의 결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 텐던 200개 중에 25개를 파취를 하면 그 중에 1개는 신뢰도 있는 샘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브록은 저희 비파괴 검사에 대해서 좀 외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NCHRP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파이널 리포트입니다. 종합적인 비파괴 검사를 평가를 통해서 점검자가 특정 열화 조건 평가에 사용이 가능한 ND 평가 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순위 시스템을 확립하는 그 목적이 있는 보고서고요. 열화 조건별 ND 성능 평가 결과를 도출을 하였고요. 2017년도에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목업을 통해서 인터널과 익스터널 텐던을 만들어서요.
의도적으로 스트랜드를 부식을 시키거나 절단을 시켰고요. 의도적으로 보이드를 추가를 하여 목업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목업에 다음과 같은 ND 테크니크를 사용을 하였고요. 실험은 ND의 종류별로 가중치 카테고리를 정하고요. 정확도나 사용성, 비용 등 마지막으로 결함의 종류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 부분도 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과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케이스의 가중치를 산정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결과는 결함의 종류와 텐던의 유형에 따라서 ND의 종류별로 가장 효율적인 ND를 찾는 보고서였습니다. 현재 지금 HP 외부 텐던에서 보이드를 검사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ND는 사운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목업 제작 후 18가지 ND를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여러 조건별 ND 성능 평가를 결과를 도출을 한 보고서입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ND 가이드라인을 2017년도에 출간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입니다. 지난번에 3차 모임 때 발표를 했던 자료인데요. 안 오신 분들,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미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사전에 했던 자료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부구조, 교량의 하부구조에 대한 PT 텐던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발제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부구조의 PT 텐던은 FDOT, 플로리다 교통국에서 발행한 위에 보시는 참고 문헌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FDOT에서는 5대 전략이라고 해서 Enhanced Post Tensioning, PL 등급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Fully Grouted Tendon, 그라우팅을 충진하는 것, 그리고 앵커 프로텍션, 정착단의 보호, 워터 타이트, 수밀성, 그다음에 멀티플 텐던 패스, 다중 텐던 경로를 활용하여서 이 5대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5대 전략에는 각각 하나하나별로 플로우가 있는데요. 포스트 텐션 방식을 적용한 구조, 교량의 구조를 먼저 정의를 하고 위에 있는 화살표가 나와 있는 표 순서입니다. 먼저 교량의 구조를 정의하고 교량의 구조를 정의할 때는 교량이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었는지, FCM 방식인지 SBS 방식인지 또는 현장 타설인지 프리캐스트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포스트 텐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결정을 하고 텐던의 위치가 레터럴하게 되어 있는지 버티컬하게 수평하게 되어 있는지 수직으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각적인 조사, 비주얼 인스펙션을 하게 되는데 비주얼 인스펙션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각적 징후들을 제시를 합니다.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 제시한 증거들 중에서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뭐 다음 단계로 간다. 2개가 나왔다. 그럼 파치 조사로 간다. 3개가 나왔다. 그럼 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본다. 이런 플로우들을 자세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5대 전략별로 하나하나별로 교량의 구조부터 파치 조사, 인베이지브 인스펙션까지 가는 단계들을 각각 규명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비주얼 인스펙션에서 인베이지브 인스펙션으로 가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충우 대리가 발제했던 그 자료에서 참고 조금 더 덧붙여서 이제 설명이 된다 그러면 리스크 매트릭스와 시각적인 조사를 어떻게 서로 활용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플로우 차트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구조부터 파치 조사하는 단계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치 조사 이후에 보수는 어떻게 하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텐션의 하부 구조의 종류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부 구조는 RC 구조로 설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FHWA 미국 연방도로교통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참고를 한 건데, 일반적으로 하부 구조는 RC 구조로 시공이 되는데 PT 포스텐션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특별한 건설적인 이유가 있다. 뭐 대규모 구조랄지 하중을 많이 받는 구조랄지 이럴 경우에 포스텐션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포스텐션 적용 하부 구조로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해머, 그다음에 스트래들, 캔틸레버, 프리캐스트의 I형하고 중공 단면, 그리고 풀스캐스트, 세그멘털 박스, 아치 형태, 이렇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하부 구조의 포스텐션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FDOT 2002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주목할 점이 2001년도부터 하부 구조의 어그레시브한 환경, 그러니까 해안 지형에 있을 때는 수면 위 12피트 아래에서는 포스텐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보다도 덜 어그레시브한 환경,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지면이 5피트, 지면 위로부터 5피트 아래에는 포스텐션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2001년부터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터럴한 포스텐션, 그리고 레터럴 버티컬 포스텐션이 적용된 사례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스텐션 방식의 구조부터 구조를 발견해내고 시각적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파치 조사를 하는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시각 조사를 해서 나타나는 안 좋은 징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표입니다. 이 표도 아까 5대 전략에서 설명드린 5대 전략에 따라서 각각의 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시각적인 증거가 몇 개 이상이면 파치 조사, 단순히 설명했을 때 파치 조사로 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는 표이고요. 사례 조사를 했었는데 하부 구조에 대한 조사로서 많이 인용되는 것이 미국의 선샤인 스카이웨이 브릿지입니다. 여기에는 세 구역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로우 레벨, 하이 레벨, 메인 스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이 레벨 구간이 하부 구조의 포스텐션 방식을 적용을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건설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 교량은 원래 1980년도에 건설됐다가 선박 사고로 인해서 1987년도에 재건설이 됩니다. 그때의 사진 모습입니다. 모습을 보면은 중공 단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P 덕트가 사진이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모식도가 나와 있습니다. 포스텐션 텐덤의 배치는 이렇게 U자 형태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 선샤인 스카이웨이 브릿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였는데 상부 피어캡 부분 하부에 상부 피어캡 부분의 하부에 있는 포스텐션에 파티셜리 필드 그라우드, 그러니까 부분적인 그라우드 충진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트랜드의 부식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스트랜드의 피어캡 아래에 있는 마찬가지로 부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P 덕트가 파손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부에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 기초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트랜드가 부식이 되어 있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텐던이 부식됐다, 깨졌다, P 덕트가 분리되고 균열이 났다. 그리고 그라우트에 공극이 있다, 그라우트가 오염되었다. 그리고 바닷물에 의한 중공 단면이기 때문에 바닷물에 의한 오염이 있다. 그리고 세그멘털 조인트리 누수가 있었다. 조인트에 틈새가 있었다. 그리고 콘크리트에 균열이 있었다. P 덕트에 의심스럽다. P 덕트의 품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됐고, 보수하는 방법으로는 PT 덕트를 랩핑하는 방법, 그리고 보이드를 그라우팅하는 방법, 그다음에 표면을 코팅하는 방법 등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보수한 사진입니다. 피어캡 상단에 코팅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열수축
FP를 활용을 해서 보수하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더 사례로 그 미네소타주의 덜루스라는 지역의 블랙닉 교량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피어캡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 부분에 수축 균열이 있어서 보수를 했는데 건설 당시에 그게 균열이 재발견되어서 2011년에 정밀 조사를 다시 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것은 파치 조사가 필요한데 이 파치 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냥 표면에 균열에 있는 표면 수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파치 조사를 했을 경우에 앵커와 밀접한 부분에 수분이 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하니 꼭 추적 관찰을 하라라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부 구조에 있는 포스 텐션이 어떤 교량이 있느냐 공단에는 홍제천 고가가 있다. 그러면 선샤인 스카이웨이 브릿지와 홍제천 고가를 비교해 보자. 선샤인 스카이 브릿지교는 중공 단면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만 홍제천 고가교는 마찬가지로 U자 형태의 포스 텐션이 적용되어 있고 텐던이 적용되어 있고 피어캡 고핑부에 수평 방향으로 텐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면도입니다. 상부에 두 개의 정착단이 있고요. 피어캡 측면에 정착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샤인 스카이웨이와 브릿지와 홍제천 국가를 비교해 보면 환경은 선샤인은 바다에 있고 홍제천 국가는 바다에 있지는 않지만 염화칼슘이나 염수의 영향이 있다. 그리고 교각은 중공, 안이 비어 있다. 그리고 홍제천 국가는 현장 타설이면서 안이 꽉 차 있다. 그리고 텐던은 선샤인은 내부 텐던이 공존하지만 홍제천 국가는 모두 내부 텐던이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선샤인 스카이웨이 오리진은 해안으로 아주 어그레시브한 환경에 있고 홍제천 국가는 덜 어그레시브한 환경에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지난번에 제시했던 것들이 이런 위에 피어캡 부분의 균열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블랙닉 교량에서 살펴봤듯이 그리고 기초 텐던 그라우팅 호수 마감부의 수분 유입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이 기초 부분에 그라우팅 주입 호수가 있는데 그 부분의 마감 처리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제천 고가의 하부 구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번에 없던 내용인데 아까 이충호 대리가 발제했던 내용하고 좀 연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정밀 안전 진단의 경우에는 아까 이충호 대리가 말했던 이제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정밀 안전 진단 시에 선택 과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텐던에 대한 점검이. 그런데 정밀 안전 진단 앞으로 이제 개선할 방향으로 정밀 안전 진단의 경우에는 텐던 점검 항목을 필수 과업에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리스트 매트릭스를 활용한 유관 조사 이상 징후가 없더라도 눈으로 봤을 때 없더라도 확률적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몇 개의 샘플링 조사를 통해 정밀 안전 진단 시에는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정밀 안전 점검하고 정기 점검하고 일상 점검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관 조사 아까 FDOT에 제시했던 5가지 5대 전략에 따라서 교량의 구조부터 쭉 어떤 플로우 차트로 따라오는 단계에 있어서 시각적인 증거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파치 조사, 인베이시브 인스펙션으로 가는 논리를 만들어서 의사결정하는 단계를 만들어서 평상시 정기 점검이나 정밀 안전 점검 때도 이상 징후들을 시각적으로 발견한 이후에 파치 조사는 뭐 선택 과업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발표할 내용은 좀 전에 그 센터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뭐 하부 텐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내부 텐던 파츠 조사 및 복구 계획은 거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방침을 지금 방침 초안인데요. 네, 이거를 발표하게 된 이유가 연구 모임 시작하면서 이사님께서 저희 이제 홍제천 고가교회 정밀안전 진단 중에 실시하는 파치 조사를 정확한 계획과 복구 방안에 대한 방침을 수립해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수립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나오는 자료들은 저희 초월 센터가 같이 이제 발굴해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연구 모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홍제천고가교는 올해 그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정밀안전 진단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더와 그다음에 교각 내부 텐던에 대한 파치 조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파치 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더는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위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리스크를 최대로 지금 안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진단의 사업 책임 기술자가 생각한 구간이고요. 저희 홍제천고가교가 PSM, FCM 공법으로 인 것을 감안해서 프리캐스트 이음부에 누수가 현재 누수 및 백태가 좀 심각한 부분, 그리고 텐던이 정착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의 이음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S64G2 패스시 박스 거더 내부인데요. 상부 텐던 이제 거더 내부로 들어가서 상부 텐던의 하면 1개소, 그리고 하부 텐던의 상면 1개소, 총 2개소를 파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GPR로 내부 텐던의 위치를 탐사 후에 파치 위치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플로우 차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전동 그라인더로 콘크리트 면을 절단하고요. 전동 브레이커로 콘크리트 파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저희 홍제천고가교는 그 세그 이음부에 지수 목적의 고무 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2017년 학술 용역 당시에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또 고무링이 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누수를 지수하고 있는지 현황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동 그라인더로 강제 덕트를 절개하고요. 이제 여기서는 그라우트 공국이 있고 없고로 따라서 이제 절차가 조금 나뉠 텐데요. 공이 그라우트 시료 채취는 해서 아래 재료 시험, 전염 마무리나 그다음에 황산형 그리고 잔존 수분량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라우트 공국이 없다면 복구 과정을 시작을 할 텐데요. 먼지 및 이물질 청소를 하고 가능할 경우에 덕트 절개부를 복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덮개를 복구하겠습니다. 그라우트 공국이 있다면 그라우트 시료 채취 후에 강연선 노출 시 강연선 상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복구 방법으로 먼지 및 이물질 청소, 그리고 덕트 후 공국을 충전하고 덕트 절개 후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덮개를 복구할 예정입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 사진 자료 2017년에 사진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이시는지 일단 이 파쇄 위치를 GPR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라인더 사용해서 1차 절단하고요. 파쇄기 사용해서 파쇄 시작해서 공국이 있는지 내시경 확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시스감까지 노출하는 이 상태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술 용역 당시에 보고했던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고 뒤에 그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사진 자료 준비했습니다. 몰탈 혼합하고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여기 그 부착 성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앵커를 받고 철선으로 좀 고정을 시켰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철근 및 시스관을 방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폭시 몰탈로 보수 완료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구복구 방안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서 결정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 그 유럽 포스텐션 텐던의 내구성에 대한 지침인데요. 먼지와 이물질 청소 후에 덕트부 공극을 시멘트 그라우트로 충진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그 덮개에 대한 복구는 무수축 시멘트 몰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시에 우수 또는 염화무 노출부에 표면 보호제를 도포하는 걸 고려하여라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미국 지침입니다. 그 파취한 노출 텐더는 4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 임시 보호 조치를 하는데요. 임시 보호 조치를 하면 최소한 방수 테이프와 플라스틱 덮개를 사용하고 가능한 파취한 당일에 항구 복구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로는 먼지와 이물질 진공 청소 후 덕트부 공국 복구는 승인된 그라우트용 시멘트 몰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덕트 덧대기, 그러니까 PE 덕트를 다시 덧대고 그 주변을 에폭시로 밀봉한다. 그리고 콘크리트 덮개는 수경성 시멘트 몰탈로 복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7년 M&DOT 지침입니다. 천공개구부는 공국이 없는 경우에 폴리머 시멘트 또는 에폭시 몰탈로 복구하게 되어 있고요. 공국이 있는 경우에 기밀형 밸브를 설치하고 보수 그라우트를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저희 학술 영역에서는 덕트 개복부는 에폭시와 복구 패치로 채우고 파치한 콘크리트 덮개를 복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지침의 성격이고요. 아래에는 실제 해외와 우리나라에서 했던 보수 사례입니다. 2012년 M&DOT에서 그라우트 공국이 없는 경우 천공 개구부는 에폭시 주입을 한다. 힐트 HY 150이라는 재료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치 개구부는 덕트 덧대기 후 밀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에폭시 그리고 콘크리트 덮개는 폴리머 시멘트 몰탈 시가탑 123 123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 M&DOT 자료인데요. 그라우트 공국이 있는 경우에 천공 개구부와 파치 개구부를 나뉘어져 있습니다. 천공 개구부는 밸브를 설치하고 에폭시 밀봉합니다. 그리고 보수 그라우트를 주입하는데 이때 승인된 자료인 아래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밸브 절단 후에 그라우트 완전 충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치 개구부인데요. 노출 강연선에 그라우트용 시멘트 몰타를 발랐고요. 마찬가지로 승인된 재료입니다. 덕트 덧대기 후 에폭시 밀봉하였습니다. 보수용 시멘트 몰타를 채웠고요. 작년 2017년 저희 학술 용역에서 정릉천 고가교와 홍제천 고가교 두 개를 파치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홍제천 고가교에서는 방청제와 에폭시 몰타를 사용하였고요. 정릉천 고가교는 방청제와 보수용 시멘트 몰타를 사용하여서 복구하였습니다. 현재 상태 두 개 다 아주 양호한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침과 보수 사례를 요약 정리해 보았는데요. 굉장히 시멘트와 에폭시를 사용해서 했고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승인된 그라우트용 시멘트를 사용해라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청제를 사용하였고요. 에폭시 몰탈과 보수용 시멘트 몰탈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미국에서 승인한 텐덤 보수 그라우트용 시멘트는 아래와 같이 두 개 정도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 문헌 조사를 반영해서 단면 복구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국외 지침에 따라서 그 노출된 강연선에 대한 방청제 도포는 일단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승인한 텐덤 보수용 시멘트는 국내에 공급되고 있지 않아서 않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 중 그라우트 충진 부적 또는 강연선 부식 여부 확인을 위해 강연선이 노출될 경우에 보수 그라우트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2020년까지 하고 있는 학술 영역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진단의 파치 그 재료는 대체 재료 아래 이제 재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복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 여건을 고려하여서 부식저항성 그리고 부착성, 시공성이 우수한 에폭시계 재료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 저희 이번에 이제 거더의 사용 그러니까 개소가 2개소이죠. 그리고 20 by 20 정도
굉장히 소규모 복구 인정을 감안해서 보수 후 품질 관리 및 하자 발생 시 추적 조사를 고려해서 특정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일단 드릴을 이용한 그 내시경 조사 같은 경우 천공 개고부에는 에폭시 주입을 할 예정이고요. 파치 개고부에는 에폭시 몰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파치 조사 후의 단면 복구 절차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노출된 텐더는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요. 복구 지연 시에는 4시간 이내 임시 조치하겠습니다. 임시 조치는 방수 테이프와 플라스틱 덮개를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공 개고부 복구의 경우에 먼지와 이물질 청소를 하고요. 에폭시 주입을 하는 것으로 복구하면 되겠습니다. 파치 개고부 복구는 먼지 및 이물질 청소하고 노출 강연선에 에폭시 몰타를 바릅니다. 그리고 저희 덕트는 강제 덕트인데요. 강제 덕트를 구부려서 온전히 할 수 있으면 그 강제 덕트를 다시 씌우고 에폭시로 밀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덮개는 에폭시 몰타를 채움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걷어 내부는 그 우수에 대한 영향이 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혹시 필요시 우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위치는 표면 보호제를 도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센터에서 해외 미국이나 영국 이쪽으로 좀 많은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수합은 하고 있습니다. 수합된 자료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우리가 또 교차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좀 플로리다, 버지니아, 미국의 자료보다 미네소타, 텍사스 주 교통국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이사장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예. 마이크를 써주십시오. 지금 이게 녹화하는 거라서 마이크를 써주십시오. 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내용인데요. 네. 그라우팅 1, 2, 3 비교를 해서 그라우트 3가 품질이 좋고 텐더에 완전히 채용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재료 비교를 해보면 물하고 결합제 비율 1번, 2번은 비율이 나와 있는데 세 번째는 물 비율만 나와 있고 결합제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확대해서 보시면 결합제가 같은 결합제인데 결합제가 호환이 안 된 건지 뭐 때문에 그라우트 3가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좋은 거에 대한 이유가 사유가 비교 검토가 안 돼서요. 이거 한번 우리 발표자가 또 부분에 아시면 마이크 좀. 저기 지금 현재 전체 보고서가 아니고 PTI 저널에서 나오는 그 간략하게 결과값만 좀 뽑아서 나온 결과값이어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우리 버지니아에서 받은 자료인데 스프링클이라는 담당자가 참고로 스프링클이라는 분이 버르셔처에서 한번 버지니아를 방문했었습니다. 버지니아를 방문해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메일을 보내서 받은 자료인데 이분이 이 재료에 대한 내용은 안 주고 지금 이 보고서에 대한 1, 2, 3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준 자료를 나중에 우리 이호준 선임이 메일 통해서 1, 2, 3이 도대체 뭐냐, 1, 2, 3이 어떤 재료냐를 물어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물 결합제 B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결론을 냈거든요. 네, 공업 테스트에서. 예. 근데 지금 그라우트 3는 중간값이에요. 물 비율은. 그래서 재료가 뭐가 다른가 해서 궁금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그라우트 재료는 이 세 가지 자료는
프리믹스된 재료입니다. 공장에서 프리믹스된 재료라서 요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이 값을 제공하지 않으면 요 내용이 그래서 아마 저도 이 자료를 보긴 했었지만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못 봤거든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그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시공을 할 때 일단 실험실에서 들어가서 물선 그 시험 기준 충족하는 그 배합에 대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나온 대로 그 모업을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목적하는 그라우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저 데이터는 단지 저 실험에서 배합을 했던 그 물 배합비에 대한 경우이고요. 각각 현장마다도 뭐 예를 들어서 팬덤 프로파일의 뭐 모양이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량마다. 그래서 각각이 하는 그 실험 중에 그냥 하나의 자료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료에 궁금하신 분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는 이대로 끝하고요. 오늘은 이충호들이가 했던 지금 피트 캔던의 검사 및 조사 방법 이게 한 번 발표했었습니다. 지금 미 연방도로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충호들이가 저는 4차인가 5차인가에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오늘은 시특법과 시설물 안전법과 그다음에 이 연구 자료를 다 총 정리를 해서 세 가지 자료를 비교했는데요. 이게 이제 검사 및 조사는 이제 우리가 9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던 상황이라서 이제는 좀 마무리를 검사 및 조사 방법도 오늘 마지막으로 홍제천 고고학교에서 파츠 조사 및 복구 방안에 대해서 뭐 발표했지만 이제는 이제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아니면 뭐좀 추가로 좀 발표하실 분 있으면 예, 정말. 그 점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정릉천 국가교의 경우에도 교량 상면에서 파츠 조사를 다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라우팅이라는 게 사실은 밑에 부분보다 상부에서 완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량들이 지금 노후가 되고 있고 신축 이음부라든지 이제 게시스 교량의 특징상 유관이 굉장히 넓고 레일 조인트가 지금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좀 뭐 정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파츠질을 하는 것도 내부에서 파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포장 복구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신축 이음부 노후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수 공사를 교체를 시행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뭐 단부 정착부라든지 상면의 그 파츠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노후도와 관계없이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점검 방법을 만들려면 어떤 상부에 작업을 진행할 때 점검 포인트에 대한 각 교량별 포인트를 좀 데이터화하고 그래서 그 구간에 어떤 이제 유지 관리를 위한 작업을 할 때 그와 연계해서 점검을 하는 방법이 좀 연구되는 게 어떤가 싶은 부분인데. 네, 또 다른 의견 김선생. 네. 소연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조금 있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연이 말씀하신 그 교량 상면에서의 파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물론 그 그라우트 미충진이 발생이 된다면 교량 그 덕트의 상부일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그 계획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부 플랜지와 하부 플랜지의 충전을 같은 작업자가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했다면 하부 플랜지의 덕트 상면을 보면
그 교량의 상부 플랜지 덕트 상면도 알 수 있지 않을까의 취지에서 지금 하부 플랜지 상면을 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최대한 저희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 내부 텐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짠 계획입니다. 물론 성플랜지에 무슨 그러니까 성플랜지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면 물론 상면 복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열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대리가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취득법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한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진단은 5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과 진단을 꾸준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점검 때 물론 구조적인 균열이 나오면 그 부분은 파치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아까 저기 보고에도 있듯이 리스크 매트리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량을 하면 그 교량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내부 텐던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한 번 조사가 되면 그걸 5년에 한 번씩 하는 진단마다 다시 다른 개소를 파치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거는 제가 조금 의문이 되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샘플링 그 개수를 정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25%다, 이러면 200개 중에 40개를 해서 이번에 이 교량이 이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이제 그 용역으로 이제 한 번이 끝나면 그 다음 진단이 올 때마다 또 다른 개소를 해서 하시자는 말씀이신 건지 그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답을 주실 분 혹시? 예, 보내. 지금 김사 회장이 얘기한 부분이 우리가 정형성 국가 외부 텐더 할 때 그런 의문을 항상 가졌어요. 뭐냐면 결국 내부 텐더이든 외부 텐더이든 공급이 있으면 하잖아요. 공급이 있으면 이제 부식이 있고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차라리 그러면 중공검사 때 텐더나 공급이 안 생길 수는 없으니 다 두드려서 공급이 있는 거를 중공보수에 계속 유지관리부서에 줘라.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공급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한 번 시공 때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내부 텐던도 이제 방식은 보수라든가 다 비슷한데 결국은 하자 범위를 찾는 거예요. 공급을 찾는 거. 공급을 찾고 그다음에 공급을 찾아서 거기에 텐던이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이거 찾는 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엔티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점검이나 진단 때는 사실은 하려면은 그런 공급 자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걸 갖고 점검하고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단하고 점검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점검하고 진단을 하면서 공급을 발견을 한다? 왜냐하면 아무 징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내부 텐던이든 외부 텐던이든 공급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여러 번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그 텐던에 대한 상태 아이를 상태 그다음에 그 상태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사실은 그게 있어야 진단도 되고 점검도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내부 텐던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다 해는 부분들이라서 이거를 점검이나 진단을 하면서 이거를 지금 하는 거는 궁금하니까 이제 한번 해보는 부분들이고 요게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 축적이 되게 되면 그런 홍길천 교과에 대한 내부 텐던을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자. 별도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점검이나 진단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됐었는데 그전과 이번 비교를 하고 얘가 그때는 녹이 쓸었는데 더 끊어질 게 있는지 아닌지 지금 외부 텐던 관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사 차장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의견? 우선은 오늘 그 발표를 전반적으로 다 지금 평가하는 건 아니고 지금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드린 자료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반영이 안 되는 발표가 안 된 게 있고 이번 좀 방침표에도 좀 빠져 있어서 그거를 꼭 좀 참고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던
제가 지금 다시 찾아봤어요. 다시 찾아봤는데 2003년도에 플로리다 DOT에서 우리 홍제천이랑 똑같은 교량을 철거하면서 조사한 사례가 있어요. 거기 가이드라인도 나오거든요. 조사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몇 군데를 파취를 하라고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에 자료 드릴 때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보니까 빠져 있어. 아예 레퍼런스에 지금 반영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면 이게 조금 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방침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홍제천과 똑같이 만들었던 똑같은 교량을 우연한 기회에 공항을 확장을 하면서 철거할 기회가 생겨서 철거를 하면서 일제 조사를 했더니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하부 슬래브 쪽에 있는 하부 텐던, 수평 텐던에서는 조금의 결함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단을 타본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었다면 하부에서 결함이 하나도 안 발생, 그러니까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거냐면 하부를 보고서 상부의 꼭대기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겠다. 근데 미국의 사례로 봐서 그건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위에를 따봤더니 전체 텐던의 8% 정도의 완전한 공급이 발생. 조금도 이 그라우트가 서 있지 않는 완전히 빈 상태가 9%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분 결함이 한 70%. 밀실하게 차 있는 게 겨우 20여 %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보고가 있어서 그걸 자료를 일찍 드리고 그거를 참고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대로 조사를 해라. 근데 이번에도 지금 보면 두 군데만 파출하겠다 그러는데 이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그 백태 누수가 되어 있는 곳은 전체 텐던을 다 따라. 그리고 전체 텐던 중에 5% 정도 확인해라.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한번 설명을 하고, 홍제천을 파취하기 전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한번 토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게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저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지금 연구를 많이 했고 조사를 많이 했는데 2003년도 플로리다 거는 꼭 한번 좀 챙겨서 저거 시행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 여기서 토론을 좀 하고, 꼭 필요하면 제가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플로리다 거가 홍제천이랑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로만 봐서는 똑같다. 필요하면은 그 혁신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는 플로리다 DOT하고 한번 더 우리가 자료를 한번 주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보완할 게 있는지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단할 때마다 또 파취를 해야 되는 하는 문제는 첫 번째 조사 때 장내에 이 결함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엔지니어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5% 미만에서 어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5%라면 사실 상당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두 군데만 지금 따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먼저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이사장님의 의견에 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저거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홍제천 공항의 전체적인 텐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건, 평가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상부 텐던의 고무링의 존재 여부를 일단 확인하고 그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신 그 저희 당초 목적이 됐던 것이고,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그 내부 텐던 영역에서 홍제천 구하교의 전체적인 그 평가를 위한 파츠 조사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세 범위를 그렇게 한정을 딱 해서 저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교량을 갖다 보는 거니까 기왕이면 그 프로세스대로 하는 게 이게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 요 PT 텐던의 검사 및 조사에 대해서 우리 유치원들이가 조사한 내용, 발표한 내용은 지금까지 익스터널 텐던에 대해서는 도로시설처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단의 정은천국어학교 사고 사례 덕분에 전량 100%다 조사를 했습니다. 뭐 천공 조사는 아니고 그래도 타격 조사를 통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지만 내부 텐던에 대해서는 미 플로리다나 버지니아, 미네소타와 같은 그네들이 만든 교통국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 공단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처음에 이제 주진 대리가 했던 대로 미국은 미 연방도로국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 교통국의 가이드라인이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고 지금 5대 전략으로 우리 발표했던 박병호 차장이 했던 PT 텐던의 5대 전략이 그게 국제 콘크리트 연합의 브리튼 33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각 교통국의 가이드라인을 너무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얘네들이 그 한 나라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 과정이고 따라서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공단에서 이런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물론 이제 시행착오도 가질 수 있죠. 시행착오도 가질 수 있지만 이 시행착오를 누군가 하지 않으면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웨브 텐던에 대해서 김상환 차장이 했던 데서 파츠 조사를 이게 위험하지 않냐? 위험하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어느 기술자가 생 콘크리트를 하는 거를 하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사례나 스위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 파츠 조사하지 않고서는 더 한 발짝 더 진전이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 박병호 차장이나 아까 했던 내용에서도 반드시 파츠 조사가 필요하다. NDT 검사도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NDT 검사에 대해서는 어느 보고서도 그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NDT는 NDT대로 가고 파츠 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충호 대리가 발표한 것도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파츠 조사에 대해서 수량을 선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지금 미 연방도로국의 가이드라인과 영국의 가이드라인 또 우리 공단에서 만든 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 텐더, 익스터널 텐던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확장되면 인터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아까 그 박병호 차장하고 이충호 대리가 발표를 해주셨는데 서로 좀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까 뭐 덜루스 케이스도 말씀하셨지만 점검을 하면서 유관 점검해서 이상 징후가 나왔으니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파츠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통상 저희가 아까도 뭐 얘기 나왔지만 유관 점검에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파츠 조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플로우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 용역을 해서 우리 그 교량들의 다 내부 텐던의 건전성 여부는 별도의 지금 이런 뭐 계획에 의해서 파츠 조사를 할 거긴 하지만 무조건 파츠 조사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영국의 기준이라는 것은 좀 사실 의아해요. 그래서 향후 한번 추가 질문하셔서 영국에서는 그렇게 제시를 했으니 본인들의 교량에 대해서는 다 파츠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쪽에서 파츠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리스크 매트릭스나 영국 같은 경우 리스크 레이팅을 통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파츠 조사의 수량을
리스크 레이팅을 통해서 리스크 레이팅의 리스크 매트릭스랑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징후가 없더라도 이상 징후에 근접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혹시 추가로 뭐 저 대신에 하실 분 있으면 저번에 발표한 거 아니야? 이거 자꾸 제가 끼어드는 제가 영국에서 학위를 했던 1900 영국에 이제 이 PT 텐더는 문제가 제일 먼저 발생이 됐고 영국에서 비상이 걸려서 영국에서 30년 영국에서 교량 전반을 다 조사를 5년에 걸쳐서 그리고 상당수의 그러니까 제 논문 첫 장에 그거 얘기돼서 논문 찾으려다가 논문 첫 페이지에 보면은 영국에서 조사한 교량의 4분의 1 정도가 문제가 발견되니까 그중에 상당수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영국이 제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논문을 본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된 거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보는 사례들은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 사례들 정보가 좀 많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일전에 예. 우리 혁신센터에서 지금 이수관님이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 몇 개의 수량을 어떻게 할 거냐를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했습니다 한번 놀라고 예. 있는데 지금 이제 자꾸만 그때 발표했던 게 여기에 좀 첨부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수조사냐 뭐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예. 전수조사 할 필요성도 있는 구간이 있고 가서 우리가 이제 뭐 형태에 따라서 이제 그 표본 개체수를 조사하고 이러는 걸 발표한 적이 있어서 그거를 다음에 조금 더 정리를 해갖고 한 번 더 발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형태에 따라서 때가 사회에 예, 우리 한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때 저희가 우리끼리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면 그 이제 이사님 주신 그 책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립을 해서 내년에 비용을 할 때 사실 뭐 전부 다 까본다는 거는 뭐 부담이 가니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여기는 몇 프로 이런 그 한번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다음에 한번 더 발표를 좀더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은 뭐서 자료를 좀 준비하는 게 있어서 가능하면 그 자료로 또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아니 지금 그 아까 박동원 차장이 했던 것처럼 예. 이런 게 있었다고 리뷰 정도만 그럼 리뷰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오고 우리 이제 설치하고 의견도 거기에 아주 동감을 했었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소수가 정해지면 어느 한 용역을 통해서 그 교량의 내부 텐던의 건전성이 어느 일정 정도 뭐 확인이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 2017년 지금 제 자료 부록에 보시면 지금 자료가 붙어 있는데요. 2017년 학술 영역 당시에 내부 텐던 조사 및 복구에 대한 세부 지침 해설서 안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국토부로 올라가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지침이 돼서 내려온다면 우리 국내에 전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들 생각을 하시고 내부 텐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빠지고 일단 선택과학으로 육안으로 징후가 나타날 경우에 조사한다. 이게 세부 지침 해설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세부 지침 그 편에 수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발행되는 지침은 진짜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내부 지침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진단 및 점검을 한다. 이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내부 텐던의 파치 조사를 점검 및 진단 때마다 더 새로운 개소를 한다.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일괄 파치 조사를 해서 그 교량에 대해서 판단이 된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진단시마다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내부 텐더를 갖다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서 조사를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내부 텐더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부 텐더를 겁을 내는 이유는 징후가 안 나타나고 끊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겁을 내는 거예요.
징후가 나타나준다면 너무 고마운데 이게 안에서 땅땅땅 끊어지다가 그냥 갑자기 프로그레시브 페일이요 아니면 이 취성파괴 쪽으로 급작스럽게 분리될까봐 겁을 내고 그런 사례들이 외국에서 종종 이제 영국 쪽에서는 소규모 유행이지만 있었고 일본에서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징후가 나타나는 데만 파지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들은 징후가 나타나 있는 데다가만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일정 비율을 설정을 해서 파츠 조사를 해라. 그 파츠 조사의 그 비율은 교량 형태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수직 텐던 이렇게 생긴 거랑 수평 텐던이랑 결함에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교량 형태별로 저희가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진단을 했을 때 저번에 그 full investigation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우리가 그 매트릭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3%를 조사를 했는데 3%에 전부 다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리고 전교량 다 조사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건강 진단을 했는데 조사해봤더니 몸에 이상이 있어. 암 기운이 있어. 그러면 전면 조사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위험 요소를 조사를 해봤더니 심각하다. 그러면 전수 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엔지니어적인 판단이다. 그 다음서부터는 가이드라인은 초기의 지침이고 지침대로 해봤는데 어떤 증세가 발견이 됐다. 엔지니어적인 판단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조사만 할 건지 이 상태로 괜찮다고 판단할 건지 그거는 그때 판단을 하면 되고 이게 진행성이 좀 있다. 지금은 괜찮은데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진단 때도 또 조사를 할 거고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 다음 진단 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사들이 우리한테 건강 진단한 다음에 조언을 해주듯이 의사의 판단, 우리는 시설물 의사의 판단으로서 그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 또 다른 말씀. 예.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독일에 한번 가서 그쪽에 이제 그 도로관리 기관하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교량이라든지 도로의 유지 관리를 할 때 저희처럼 항상 교통이 운영된 상태에서 일부 면에만 보는 그런 유지 관리나 점검이 아니고 도로의 일정 부분을 아예 차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분이 일제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충국과 텐던 파업했을 때도 일단은 교통을 통제를 하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점검하는 방법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필수 교량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정책적으로 전체 다 통제하고 전면적으로 상류연의 패치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포장 복구하고 포장 교체하고 다 연계해서 일시에 한 번에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제한되고 뭔가 연구되고 합의를 이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원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발표할 내용이 우리 정강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례를 저희들이 찾아서 발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석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한 사례를 거기서 교량에 위험이 발견됐고 위험이 발견된 이후에
교통국에서 어떻게 대처했으며 어떻게 보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음 PS 지원부문 때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내부 텐던의 그런 점검에 대한 그런 부분은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 소장님께서 이제 플로리다 DOT에서 어떤 그런 텐던의 그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점검을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혹여나 확인을 좀 해주실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구조물이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경과 연수, 노후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거기에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갖다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는 적어도 5%고 그다음에 지금 이충호 대리가 발표했던 리스크 매트릭스는 교량의 내구 연도 그다음에 교통량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리스크 매트리스에 녹아들도록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플로리다에서 했던 내용과 조금 다르던 게 플로리다에서는 이거 위험하니까 야 최소 5%는 해야 돼라고 플로리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거고 연방도 교통부에서는 적어도 5% 요보다는 이런 리스크 매트릭스 이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해드릴게요. 예. 플로리다에서는 세그먼트 규율, 우리 포스트 텐션의 세그먼트 규율이랑 그거에 대해서만 5%.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량 형태별로 다르시니까. 그러니까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일반 PT 전체가 아니라 인터널 전체가 아니라 포스트 세그먼트 교량, 홍제점 교량과 똑같은 교량에 대해서만 그렇게 5%로 제한을 했다.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이충호 대리가 했던 요 지금 조사 및 검사 및 조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 혁신센터에서는 어떻든 이 부분이 지금 좀 우리 공단, 서울시와 공단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 이충호 대리 한번 좀 일어나서 우리 공단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좀 직원들이 만들기 어려웠던 부분을 좀 고민했으니까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발표 때도 있었던 내용인데 사전에 선행되어야 될 사항들이 대부분이 그라우트의 종류를 적정한 종 그라우트를 찾는 거, 그다음에 기타의 검사 방법을 찾는 거, 그리고 리스크 매트리스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매트리스 요소를 어떤 거로 할지, 그다음에 가중치를 어디에 둘지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와 그리고 특히 실험을 통해서 찾아야 될 값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게 신뢰성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때에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대외적으로 신뢰성 부분에서 우리 혁신센터에서는 이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저기 어디 켜드리지? 마이크 아니 저기 그 앞에 저기 그 내년에 용역하죠. 이거 용역하는 거죠. 예산을 5억인가 잡은 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용역을 하게 될 것 같고 같이 혁신센터랑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는 8개 이슈를 어디다 옆에다 꺼내놓고서 예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꺼내놓고 같은 이슈가 계속 반복이 되고 전혀 안 들어지고 있는 이슈도 있잖아요. 계측 같은 거는 지금 거의 지금 다뤄지질 않고 있고 예 아직 못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이거는 내년에 용역하는 거 방향을 거의 잡았기 때문에 예산까지 잡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우리가 내공을 갖고 있으면 용역하면은 이제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8개 이슈를 놓고서 예. 우리가 분질을 거는 분질러서 결론을 내리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저번에 용역할 때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용역할 때 제가 목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볍다 이렇게 거기서는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의견도 좀 목합의 중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목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직원들 우리 지금 조사 의견도 그렇고 너무 뻔한 걸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는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교량 구조물에 대해서 충분히 겸허해도 우리가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합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목합을 해주시고, 용역 이거 발주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좀 안을 만들어서 한번 여기서 토론을 같이 한 다음에 보완해서 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너무 그 고생들 많았는데, 그 아까 보니까 지금 우리 오늘 처음에 이훈 선수가 발표한 걸 갖다 보면 여기 갈바닉 그 전지 모라토리움에서 그거는 그냥 잠시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그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저 서울대 그 용역에서 이걸 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얘기했죠. 문헌조사를 왜 안 했느냐 그랬지만, 문헌조사를 만약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험 자체를 문헌조사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이 결과는 그 용역팀에다가도 좀 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좀 만들어놔야 나중에 뭐 다른 데서 지적을 안 받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 얘기할 수 있으면 계속 하세요. 예. 이거는 이제 마무리지고, 뭐 우리 김상하 차장님이 발표한 것도 요게 가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9차 PSC 연구원 열띤 토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